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했던 정태수 전 한국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파나마에서 붙잡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한부 부회장이던 1997년 32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재워달라고 요구하고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려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신림동 사건 이후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이 토익 800점대로 스펙이 좋지 않은데도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대표는 결국 어젯밤 페이스북에 아들의 토익은 925점이었다고 정정하면서 스펙 쌓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7년 동안 350차례 넘게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타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챙긴 출장비가 딱 한 과에서만 확인된 게 10억 원이 넘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진핑 중국 주석의 1박 2일 방북 일정이 끝났지만 북한과 중국 모두 관영 매체를 통해 북중 회담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정상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고 중국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잇따라 만납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든 김 위원장이 전할 메시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 북한어선 한 척이 또 동해안을 통해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이주찬 기자가 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북한과 중국의 매체는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친선이 더욱 굳건해졌다며 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해 했으며 동지적 신뢰를 도토히 하고. 중국 관영 매체도 연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CCTV는 저녁 메인 뉴스에서 43분 가운데 30여 분 동안 시 주석의 방북 성과를 전했고 신화통신도 방북 기간 관련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오늘자 일면을 방북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번 회담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궁전에서 행사를 치르고 능라도 공연에선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전 부총리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크게 다루면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 관계의 갈등이라든가 홍콩 시위, 타이완 총통 선거를 둘러싸고 시진핑 주석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지지율을 올리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말없이 지켜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는데 한편 언론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얘기를 또 꺼내며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해당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모두 6건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차례로 발동돼 1년마다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3번째입니다. 의회 통지문에 적힌 사유는 북한의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 이전과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 워싱턴 시간 21일 시진핑 주석 방북 직후입니다.
그 직전 스티븐 비건 대북 담당 특별대표가 유연한 대북 접근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북한의 인신매매와 종교 탄압을 거론한 보고서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재 유지와 유화적 메시지를 번갈아 쓰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들입니다. 북중 정상의 만남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며 생일 축하 편지라며 어제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시점은 지난 17일. 그보다 일주일 전 받았다는 친서와 다른 것인지 전달 시점을 잘못 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중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촬영한 기자에게 그 사진을 사용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해 해당 기자가 위협한 것이냐고 되묻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렇게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또 그 장면을 지켜본 주요국들의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 정상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G20 정상회의 자리 어떻게 일정이 돼 있죠? 네, 우선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G20 직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 방북 기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둘만의 시간을 또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G20 회담에서 만나게 되면은 김 위원장에게 들은 메시지를 아무래도 전달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대화에 임하겠다, 또 실무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 주석을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 협상안 자체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듯이 미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 기간 동안에 한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중재 역할을 자처를 한 건데 어떤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자 중국 관영인민일보를 보면요.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이번 시 주석 방북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안보 그리고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우선 미중 무역 협상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풀어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합니다. 역시 다음 주에 예정돼 있고요. 네. 한국을 찾는 것이기 때문만큼 또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메시지 핵심은 북한에 대화하자,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딱히 답이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어쨌든 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협상 재개의 의사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 재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가 언제부터는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또 한국에 오는 인사가 비건 대북 특별대표입니다. 네. 비건 대표가 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거는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실무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한 2, 3일 정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미 실무대표 간의 어떤 판문점에서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잘 지켜봐야지 될 대목이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수 있다, 그럴지 모른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네, 우선 이번에 G20을 계기로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마무리된 뒤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달 내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현재 여러 가지 외교 일정상 당장 다음 주 초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에 이 내놓는 메시지를 본 뒤 북한이 답을 할 걸로 보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로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습은 10분 전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공습을 10분 전에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 곳을 공습하려 했지만 실행 직전 취소했다는 겁니다. 공습으로 150명이 숨질 수 있다는 보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With 150 dead people that would have taken place probably within a half an hour after I said go ahead. And I didn't like it. I didn't think it was proportionat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 전쟁을 바라진 않지만 만약 하게 되면 이제껏 본 적 없던 말살이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대화를 원하면 전제 조건 없이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대화에 나설지는 불확실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의 도발에 압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란 공격은 중동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국제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던 공약에도 어긋납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치로 취임 이후 가장 힘든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척항으로 북한 어선이 들어왔던 게 지난 15일이었죠. 일주일 만인데 해경이 오늘 오전 독도 북동쪽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을 발견을 해서 퇴거 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북한 어선이 일주일 만에 또 발견이 된 건데 이번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네, 북한 어선은 오늘 오전 9시쯤 독도 북동쪽 115km, 북방 한계선, 즉 NLL 남쪽 52km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기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이 이 사실을 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독도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함을 보내 오전 10시 40분쯤 북한 어선을 확인했습니다. 이 어선은 5톤급 목선으로 모두 7명이 타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우리 해경이 퇴거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인 오후 8시쯤에 우리 해역 밖으로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이 퇴거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북한 해군이 오후 12시 10분쯤 우리 해군에게 남북 통신망을 통해 북한 어선이 북위 38도 10분, 동경 132도 27분에 있다며 구조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해군이 북한 어선을 발견한 곳과 같았습니다. 우리 해경은 북한 어선이 왜 조난됐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북한 어민들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의 감시하에 시속 5.6km로 북상해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북한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97년 재계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드러난 한보 사태는 IMF 외환 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32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쫓기던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혔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공항 입국장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입니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에 회사 돈 320억 원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 253억 원을 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검찰은 미국, 캐나다 당국과 정 씨의 행적을 쫓아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8일 정 씨가 에콰도르에서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을 급파했고 파나마 이민청 등의 협조를 얻어 정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국 인터폴과 협조해 정 씨를 붙잡은 검찰은 21년 만에 국내로 압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그동안 정태수 씨 일가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 씨가 붙잡히면서 일가의 행방은 물론이고 이들이 빼돌린 회사 돈과 내지 않은 수천억 원대 세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들 정 씨는 JTBC 스포트라이트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도 저희 방송을 보고 정 씨 추적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지어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철강, 제약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1997년 1월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보철강 등 계열사가 줄줄이 무너졌고 이후 진로, 기아 등 다른 대기업으로 부도가 번졌습니다. 특히 정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50억 원을 건네는 등 로비를 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 전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자신이 세운 대학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다가 치료를 핑계로 해외로 나간 뒤 지금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의 나이는 96세입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도주했던 아들 정한근 씨는 2017년 JTBC 스포트라이트의 모습을 드러내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돌아가시는 게 마음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억울한 점 있으세요? 검찰은 이 보도를 계기로 정 씨를 다시 쫓기 시작했고 결국 파나마에서 붙잡았습니다. 국내 압송에 성공한 검찰은 정 씨에게 오랜 기간 도피할 수 있었던 배경과 아버지의 행방도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 부자가 체납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뤄졌던 아들 정 씨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뿌리 뽑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의 오피스텔입니다. 한 여성이 집에 함께 들어가려는 남성을 뿌리치고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남성은 집 안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으로 문을 막아섭니다. 39살 김모 씨는 10분 동안 초인종까지 누르며 서성이다 경비원에 발각된 뒤에야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여성을 따라가 재워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대상으로 CCTV와 비상벨 설치를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가 또 일어난 겁니다. 1인 가구를 노린 범죄를 더 엄히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주거 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인천에서 터널 안에 달리던 트럭이 차로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뒤집히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강남의 클럽 앞에선 유명 피트니스 모델이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다가 붙잡혔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 뒤에 어떡해? 빨리 여보 빨리 가! 여보 빨리 가! 터널 안을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벽에 부딪히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앞서가던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바퀴를 보지 못하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강남의 유명 클럽 앞에선 소동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곳에서 행인의 목을 깨물고 정강이를 걷어차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머슬매니아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피트니스 모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새빨간 불이 공장을 덮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스펀지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들이 3점도 안 되는 학점에 토익 800점 정도로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됐다는 소식 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황 대표가 아들의 스펙을 정정했습니다. 학점은 3.299, 토익은 925점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 한 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은 학점 3.29, 토익 925점으로 취업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한 발언을 정정한 겁니다.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말은 800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스펙 쌓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들 일화로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고 한 거라며 요즘 청년들의 취업 현실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누구 아들은 스펙 없이 시내 직장에 취업했다며 황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아들의 KT 취업 비리 의혹을 비호한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KT 취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황 대표의 진위를 왜곡한 것이며 발언 난독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를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거라며 다음 주부터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앞에 집회를 4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구속된 5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습니다. 간부들에 이어 위원장까지 구속된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청와대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김 위원장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총파업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예,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화면, 인천의 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매일 비슷한 시각, 또 같은 시간 동안 물품 구입을 위해 출장을 나갔다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 사무실에 있으면서 허위로 적어서 출장비를 타낸 겁니다. 구청에서 길 하나 거리를 다녀오면서 출장비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청입니다. 이곳 직원들의 출장 내역입니다. 김모 씨는 2013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11시 김 씨는 본인 컴퓨터에서 두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출장을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에 있었던 겁니다. 구청 직원들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0,000원, 그 이상은 2만 원의 여비를 받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인천 중구청 직원들의 출장 일정을 분석해봤습니다. 출장을 다녀왔다는 시간과 내부 문건이 만들어진 시간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 결과 특정 한 과에서만 355건의 출장 시간이 문서 작성 시간과 겹쳤습니다. 가짜 출장을 올린 명단에는 노조위원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라도 반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술하게 올려도 출장비를 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모 씨의 경우 매일 비슷한 시각,
같은 시간 동안 물품 구입을 한다며 관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코앞 거리를 다녀오고도 출장비를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작성한 출장 목록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길 하나 거리입니다. 전체 구청에 대해서 확대 조사를 하고 기간을 좀 확대를 한다면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 원 가까운 돈? 그 정도는 아마 부정에 편취되고. 실제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에도 가짜 출장이 드러나 885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고발로 구청 자체에서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허위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확인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거기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받대는 거는 잘못됐겠죠? 이후 인천시가 다시 중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882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범위가 4개 부서뿐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CCTV 등 허위 출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간 건 맞는데 좀 일찍 들어왔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JTBC 서준석입니다. 미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반도체 관련 기업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시작된 무역 전쟁이 기술 분야로까지 번졌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이 기선 제압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가 연구소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업체인 중커수강과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곤, 그리고 관련 연구소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과 연구소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시 장난 컴퓨터 기술 연구소는 중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기술에 중국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화웨이야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미중 정상회담에선 무역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모습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프랑스의 한 동물보호기구가 옆구리에 큰 구멍이 뚫린 젖소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사료업체가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에 구멍을 낸 뒤 위장에서 직접 사료를 넣고 빼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허가받은 실험이라는 업체 측 해명에도 동물 학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젖소의 몸통에 붙어있는 장치의 뚜껑을 엽니다. 그러자 소의 몸속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구멍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이 구멍을 통해 튜브형 관을 삽입하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기도 합니다. 소의 주변 피부는 빨갛게 짓물러 있습니다. 프랑스 동물보호기구 L214는 지난 19일 동물사료업체 쌍데르가 운영하는 실험농장에서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찍힌 2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소의 가장 큰 위장으로 바로 연결되며 바깥으로 통하는 구멍은 지름이 15cm에서 20c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우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통해 젖소가 소화 중인 사료를 꺼내 확인하는 등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2만 6천여 개 농장에 사료 300만 톤을 공급하는 프랑스 최대의 동물 사료업체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 업체는 해당 영상은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침입해 찍은 것이고 이 실험은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물 항생제를 덜 사용하고 메탄가스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면서 이런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시민들을 태우고 실제 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 일대를 시험 무대로 만들어서
하반기엔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인데요. 오늘 행사를 보면 아직 보완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상암동 도로는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위해 통제됐습니다. 저도 이 차를 직접 타고 한번 이 도로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셔틀에는 운전석도 없고 백미러도 없습니다. 센서로 장애물과 차선을 인식해 미리 입력된 경로대로 주행합니다. 이 버스는 핸들은 있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놓아도 차가 알아서 방향을 잡습니다. 달리는 동안 쉬지 않고 신호등과 주변 차량, 보행자를 인식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 몇 대가 다니는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진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 상암동 일대에 자율주행 시험 환경을 만들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DMC 같은 곳에는 버스로 다니기는 좀 애매한 거리가 있거든요. 저 출퇴근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승객들을 실어나를 계획이지만 보완할 점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중앙선을 밟는다든지 장애물에 너무 가까이 붙어 운전자가 핸들로 방향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속 3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탑승 행사만 해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된 코스의 절반만 자율주행으로 운행되고 절반은 수동운전으로 진행됐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마라톤이 한계와 싸운다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들까 싶습니다. 지금 뉴욕에선 5,000km 달리기 경주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42.19km의 마라톤을 2번 뛰는 거리만큼 달리지만 이렇게 뛰어도 완주하는 데만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3, 2, 1, GO! 출발 신호가 울리지만 빠르게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회 첫째 날, 이들은 앞으로 52일 동안 매일 아침 6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비가 와도 폭염이 이어져도 달리기는 계속됩니다. 3,100마일, 즉 5,000km 달리기. 미 대륙을 횡단하고도 42.19km의 마라톤 코스를 11번 더 뛰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마라톤입니다. 일주일치 식량을 맨 채 사막을 횡단하고 영하 20도의 추운 남극을 달리는 도전도 있지만 세상에 많고 많은 극한 스포츠 중에서도 이 경기를 가장 힘들다 꼽는 건 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뉴욕 시내의 883m 길을 6,000번 가까이 돌고 돌아야 하는 코스. 긴 거리보다 더 힘든 게 이 반복입니다. No perfection can ever be achieved without self-transcendence. 교통 통제 속에서 차량이 없는 도로를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걷는 인도를 따라 달리는데 그네 타는 아이들 옆이나 주차된 스쿨버스 옆도 지나갑니다. 달리면서 먹고 달리기 2달 동안 이발도 합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탄 진행 요원이 함께 돕니다. 달리기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취지인데 이 고행의 스포츠는 올해로 23번째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축구교실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여기에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유족 A씨는 축구교실 차량이 일명 세리미법 적용 대상에 빠져 있어서 보호자도 타지 않았고 구청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며 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주로 나타나는 수족구병이 한 달 사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병원을 찾은 환자 1,000명당 29명으로 지난해보다도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수족구병은 열이 나면서 입이나 손, 발에 물집이 잡히는 병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나갔다 와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 정조가 세운 왕실 도서관인 창덕궁 규장각 앞에서 어젯밤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제출판협회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볼테르상 시상식이 열린 겁니다. 이집트 군 기밀이 포함된 책을 출판한 혐의로 투옥 중인 수상자 칼리드 루투피를 대신해 동생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스카이다이빙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6시 반쯤 비행기가 이륙한 뒤 곧바로 연기와 함께 오하우 섬 딜링햄 공항 근처로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4년마다 소환되는 김연아. 예, 피겨 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하겠다는 대상들 2,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연아 선수, 또 박찬호 선수, 이국종 교수, 백종원 씨 같이 웬만한 스타급들을 모두 올려놨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제 이름을 언급하는 게 괜찮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 비판을 의식한 듯이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이거는 짝사랑 리스트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기도 했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정치권에서 영입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이 되면 당사자의 어떤 강력한 부인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급이 되면서 좀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오늘 그 가장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박찬호 전 지금 KBO 위원이죠. 지금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바로 위쪽에 좀 뜨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박찬호 선수에 좀 가렸지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의 단골 영입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전에도 새누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김연아를 영입하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공표를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사가 2016년 1월 기사니까 한국당이 이제 김연아를 입에 올린 게 당사자로 거론을 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4년마다 강제 소환되는 김연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당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바로 친박계 원내대표였죠.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한 인터뷰에서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 피겨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고 외교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좀 전문가들을 영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영입에 상당히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었죠. 자, 문제는 이 사실이 당내 비박 측을 통해서 좀 유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연아는 한국당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는데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어떤 계파 공천 갈등 속에서 좀 이용이 된 셈이 됐습니다. 예. 정당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같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공유한다든지 살아온 정치 궤적이 비슷하다든지 그런 공통점이 있어야지 될 텐데 김연아 선수에게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자, 한국당의 영입 시도에는 그래서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 바로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농단 세력과 관계가 안 좋아서 김연아 선수는 좀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김종 당시 문체부 전 차관이었죠. 대놓고 나는 김연아를 안 좋아해 이런 말이 나중에 알려져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이 김종 전 차관은 차은택, 장시호 씨 등과도 연관이 깊었던 사람인데 자, 박태환 선수는 협박에 당했고 또 장시호는 김연아를 찍었다 이랬고 실제로 김연아가 2014년 스포츠 영웅에 선정이 되지 않도록 개입을 했다는 의혹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두 번 가해를 당하는 그런 걸로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언론에 흘리는 것은 결국 유명 인사 이름값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식의 어떤 영입 논란을 정치권 속어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정치권에서는 친바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정말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있다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서 비밀 작업을 통해서 깜짝 발표로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좀 미리 흘린다는 거는 오면 좋지만 오지 않더라도 상대당으로 가지 못하게 이미 좀 차단해 놓은 이런 포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오늘 그 중앙일보의 박찬호 홍보위원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찬호 씨는 최근 놔두는 정치 참여설에 대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소에 말이 많은 걸로 유명한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말을 짧게 했다는 얘기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BTS 비하인드. 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죠. 오늘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BTS 섭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BTS 섭외라면은 지난해 10월이었죠. 문 대통령 프랑스 방문 당시에 한불 우종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BTS가 원래 유럽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14일 일정이 좀 하루가 딱 비었습니다. 그 날짜에 바로 그 행사에 좀 참석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BTS는 좀 흔쾌하게 참석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비 정도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피식 웃으세요. 아니, 전 진짜 비즈니스 클래스를 뭐 멤버들 끌어주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전용기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그쪽 스텝 움직이는 거 따지니까 한 1, 2억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그렇군요. BTS 정도면은 뭐 전용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료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탁현민 의원은 출연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바 뭐 인이시계로 알려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 기념시계를 나눠주는 걸로 비용 처리를 대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로 출연료를 주긴 하지만 많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 행사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는데 시장의 가격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책정이 되고 또 일정도 며칠씩 빼야 되기 때문에 부탁할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뭐 세금일 테니까 너무 많은 돈을 이제 또 지불하게 되면은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건 그렇고 그 행사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성대 기자가 청와대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을 텐데 혹시 그때 같이 순방에 동행을 해서 BTS를 봤습니까? 네, 저도 순방에는 동행을 했지만 이 BTS 행사장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은 그 순번을 정해놓고 몇 명만 들어가서 밀착 취재를 하기 때문인데 자, 당시에는 순번제를 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BTS 취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뭐 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 40대 이성대 기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안 했던 주로 겁니까? 이제 BTS를 좋아하는 기자들 위주로 이제 선착순이 됐는데 그래서 한 40대 기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포용하는 이 멤버를 그 RM이라고 1차 취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최초에는 RM과 대통령이 포옹을 했다라고 나갔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BTS 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RM이 아니라 정국이다. RM은 이 리더가 RM이고 이게 정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좀 다시 오보로 판명이 돼서 교체가 되는 상황들도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그렇다고 해서 BTS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예, 좋아합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 호남과 충청 지역은 곳곳에 강한 소나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호남, 특히 지리산 주변에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이어서 나들이객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제주에 장맛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엔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대기를 깨끗이 씻어내면서 어디든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은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광주의 비공인 최고 기온이 32.9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0도를 넘어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남부, 특히 충청과 호남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늦게 만들어지면서 비는 오후부터 시작됐는데 내일 새벽까지 호남에 20에서 70mm, 지리산엔 100mm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물이 빨리 불어나는 만큼 지리산 주변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는 오늘만큼 덥겠고 남부 지역도 기온이 2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쯤 장마전선이 제주까지 올라와 남해안까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한 차례 더 장마전선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중부 지역엔 다음 달 초에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